지금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을 꿈꾸던 중국의 야심작, 최첨단 스텔스 구축함 해룡 001분의 진수시. 전 세계로 생중계되던 그 화려한 축제는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완벽한 설계도, 무한에 가까운 국가적 지원.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강철의 용은 바다에 닿는 순간 술 취한 거인처럼 비틀거리다 끝내 기울어지고 말았죠.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완벽해 보였던 중국의 야망을 바다의 웃음거리로 만들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이 공개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 누구도 훔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정신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승리의 설계도는 기술이 아닌 사람에 있다고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미국 분석관의 사연입니다. 제 보고서의 첫 문장은 게임은 끝났다였습니다. 중국 해커들이 마침내 한국형 이지스함의 완본 설계도를 손에 넣었다는 첩보를 입수했을 때 저는 조선업의 패권이 넘어갔다고 확신했죠. 훔친 설계도, 막대한 자본, 국가의 총력 지원, 성공의 방정식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그것도 아주 처참하게요. 저는 그들이 훔친 것이 설계도가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독약이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이름은 로버트 가빈입니다. CIA 경제안보정보국 소속 선임 분석관이죠. 버지니아 랭글리의 본부에서도 가장 깊숙한 지하, 창문 하나 없는 콘크리트 벙커가 저의 사무실입니다. 저희는 이곳을 수족관이라 부릅니다. 전 세계의 산업 데이터를 빨아들이고 그 속에서 국가의 명운을 뒤흔들 한 줄의 정보를 건져내는 곳이죠. 제 전문 분야는 해양기술, 그 중에서도 군함과 상선을 아우르는 조선 산업입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제 모든 보고서의 시작과 끝은 단 하나의 나라, 한국이었습니다. 모니터의 푸른 빛이 제 지친 눈을 파고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수십 개의 데이터 스트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암호화된 패킷, 이장된 IP 주소, 그리고 목표를 향해 발사된 수억 개의 디지털 총알들. 이것은 총성 없는 전쟁, 21세기의 그림자 전쟁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목표 역시 변함없었습니다. 경고, 비정상 트래픽 감지, 표적, H중공업, 울산, 대한민국, 발신지, 미확인, 중국 인민해방군 6만 1398부대 추정. 또 시작이군, 빌어먹을 바퀴벌레들. 저는 턱수염을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을조렸습니다. 붉은 용, 저희가 중국의 사이버 부대를 부르는 암호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치지도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거의 매일 밤, 그들은 만리장성 너머에서 디지털 창을 던져댔죠. 목표는 단 하나, 세계 1위 한국 조선소의 서버였습니다. 특히 그들이 노리는 것은 심장이라 불리는 곳, 바로 설계 데이터베이스였습니다. 최신의 LNG선,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선, 그리고 미 해군도 탐내는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의 설계도. 그들에게 그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의 격차를 단숨에 뛰어넘을 수 있는 마법의 주문서였죠. 팀장님, 이번 패턴은 좀 다릅니다. 제로데이 취약점을 파고드는 게 아니라 인사과 직원의 개인 이메일을 통한 스피어 피싱으로 접근했습니다. 상당히 고전적인데 집요하네요. 헤드셋 너머로 신입 분석관 제게 흥분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로그 파일을 분석했습니다. 제게 말대로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성문을 부수려다 실패하자 개구멍이라도 찾으려는 듯 필사적이었습니다. 놈들도 이제 깨달은 겁니다. 한국의 방화벽은 단순한 벽이 아니라는 거려. 팀 화랑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화이트 해커팀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정면 돌파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가장 약한 골이 사람을 노리는 겁니다. 팀 화랑. 한국의 주요 방산업체와 국책연구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이버 방어팀이었습니다. 그들의 방어 패턴은 예술에 가까웠죠. 공격자의 행동을 예측하고 미리 파놓은 함정으로 유인의 역으로 정보를 캐내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이순신 장군이 하객진으로 예군을 섬멸했듯
그들은 디지털 바다에서 완벽한 방어 진영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붉은 용의 공세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배후에는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과 무한에 가까운 인력이 있었죠.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았지만 그들은 아예 강물을 통째로 독에 들이부을 수 있는 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주 가끔은 한두 방울의 물이 독의 바닥을 적시는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젠장. 돌렸습니다. 인사과 박 대리의 개인 클라우드 계정입니다. 조선소 내부망과 연동된 계정은 아니지만 일부 파일이 유출된 것 같습니다. 수족관 안에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떠오른 유출 파일 리스트를 눈으로 좇았습니다. 유출 파일 목록 2024-26.zip 충무공이 순신급 일반 배치도 계정 3판.pdf 충무공이 순신급 선체구조 중앙횡단면도 .dwg 11월 구내식당 메뉴.xlsx 맙서사 잭이 거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팀장님, 저거 KDX2A 충무공이 순신급 구축함 설계도 아닙니까? 선체 중앙 단면도까지. 진정해요, 잭. 저는 침착하게 파일을 확대했습니다. 맞았습니다. 5,000톤급 한국 해군의 주력함이자 세계 시장에서도 호평받는 베스트셀러 구축함의 설계도 일부였죠. 하지만 저는 잭만큼 호들갑을 떨지 않았습니다. 리스트의 다음 파일을 클릭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11월 구내식당 메뉴도 있군요. 목요일 특식은 돈가스라. 꽤 맛있겠는데요. 지금 농담할 때가 아닙니다. 저 정도면 군사기밀 유출. 잭, 잘 봐요. 유출된 건 일반 배치도와 중앙 횡단면도뿐입니다. 배의 전체적인 모양과 가장 기본적인 뼈대 구조일 뿐이죠. 사람으로 치면 정면 사진과 엑스레이 한 장 정도를 훔친 셈입니다. 저것만 가지고는 사람을 복제할 수 없어요. 근육의 미세한 움직임, 혈관의 배치, 신경망의 연결, 그 모든 디테일이 빠져있지 않습니까? 물론 심각한 보안 사고는 맞았습니다. 저는 즉시 한미 협력 채널을 통해 한국 국정원 카운터파트에게 경고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아마 지금쯤 울산의 H조선소는 발칵 뒤집혔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붉은 용의 완벽한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이것은 그들의 조급함과 무지를 드러내는 증거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수박 겉핥기. 핵심은 놓치고 껍데기만 핥으며 만족했죠. 지난 몇 년간 그들이 훔쳐간 자투리 정보들을 모으면 아마 조악한 모자이크 같은 배 한 척은 만들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다에 뜨자마자 두 동강날 종이배에 불과할 터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제 예상을 뒤엎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중국 상하이의 창싱다오 조선소, 인민해방군 전용 함선을 건조하는 중국에서 가장 보안이 삼엄한 곳이었죠. 그곳에서 비밀스러운 축제가 벌어졌다는 첩보였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위대한 도약 프로젝트의 1단계 성공을 자축하는 파티였다고 합니다. 위대한 도약은 중국이 한국의 조선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수립한 국가급 프로젝트의 암호명이었습니다. 1단계 성공. 고작 설계도 쪼가리 몇 개 훔쳐놓고.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제 카운터파트인 국정원의 미스터 최에게서 온 암호 전문은 제 웃음기를 삭가시게 만들었습니다. 로버트, 단순한 자축 파티가 아닐세. 그들이 완본을 손에 넣었다고 확신하고 있네. KDX2A의 전체 설계도 말일세. 내부 정보에 따르면 몇 년에 걸쳐 여러 경로로 빼돌린 데이터 조각들을 마침내 하나로 합치는데 성공했다고 하더군. 그들은 자신들이 신의 설계도를 손에 넣었다고 믿고 있어.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여러 번의 해킹으로 빼돌린 데이터 조각들.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 그들은 기어코 전체 그림을 완성해냈다는 말일까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요. 그걸로 배를 만들겠다고요. 이미 시작했네. 창싱다오의 제3도크에서 5,000톤급 신형 호위함 건조에 착수했어. 암호명 해룡 001분.
예형은 KDX2A와 거의 흡사할 걸세. 진수식은 1년 후로 예정되어 있고 1년. 미쳤군요. 한국에서도 최소 1년 반은 걸리는 작업입니다. H조선소의 숙련공들이 달라붙어도 말이죠. 중국의 기술력으로 1년 만에 5,000톤급 전투함을요. 그건 배가 아니라 거대한 강철관이 될 겁니다. 그들도 알고 있겠지. 하지만 시진핑 주석의 사면임 기념 선물로 반드시 완성해야 한다는 지시가 내려왔다는군. 속도가 생명인 프로젝트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최의 목소리에는 깊은 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를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완벽한 설계도,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단축된 공정. 이것은 성공의 방정식이 아니라 실패의 방정식이었습니다. 저는 제 보고서 파일에 새로운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해룡에 관 프로젝트.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붉은 용의 사이버 공격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죠. 그들은 목표를 달성했다고 믿고 해룡 001분의 건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듯했습니다. 상업위성과 정찰위성이 보내오는 창싱다오 조선소의 위성사진은 제 책상 위에 매일같이 쌓여갔습니다. 사진 속에서 해룡 001분은 경이로운 속도로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블록들이 하나씩 합쳐지고 선체가 만들어지고 함교가 올라갔죠. 예형상으로는 KDX2A와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서는 연일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동아시아의 해군력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죠. 패닉에 빠진 일부 정치인들은 한국 조선소에 대한 제재까지 거론했습니다. 기술 유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봐, 로버트. 펜타곤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있어. 자네 분석이 틀린 것 같다는군. 중국 놈들이 진짜로 해룡을 만들어내고 있잖아. 1년 만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국장님이 직접 제 수족관으로 행차하셨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죠. 저는 쌓여있는 위성사진 중 하나를 집어 라이트박스 위에 올렸습니다. 400배 확대한 선체 표면 사진이었습니다. 국장님, 이 사진을 보시죠. 선체 블록과 블록을 이어붙인 용접선입니다. 깨끗하죠? 매끈하고 흠잡을 데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 그게 문제야. 저놈들 기술력이 우리 생각 이상이라는 거잖아. 아닙니다, 국장님.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너무 깨끗해요. 저는 다른 사진을 옆에 나란히 올렸습니다. 울산 H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동급 함정의 용접선이었죠. 언뜻 보기에는 창싱다오의 것보다 오히려 거칠어 보였습니다. 미세하게 그을린 자국, 일정한 간격으로 남은 비드의 흔적. 한국의 용접은 살아있습니다. 강철의 종류, 두께, 그날의 온도와 습도, 심지어 용접공의 컨디션까지 고려해서 미세하게 전류와 속도를 조절하죠. 그래서 용접선 하나하나에 미묘한 차이가 남습니다. 그건 수십 년간 수백 척의 배를 만들며 몸으로 체득한 감각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저 중국 배의 용접선은 어떻습니까? 마치 로봇이 그린 것처럼 획일적입니다. 매뉴얼에 나온 대로, 설계도에 적힌 대로만 작업한 결과물이죠. 그게 뭐 그리 대수라고 그러나? 국장님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국장님, 배는 단순한 새 상자가 아닙니다. 수만 톤의 강철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여야 하는 생명체에 가깝습니다. 특히 전투함은 급격한 기동과 폭격의 충격, 거친 파도를 온몸으로 견뎌내야 하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유연성입니다. 모든 용접 부위가 똑같은 강도로 버티고 있으면 특정 부위에 스트레스가 집중될 때 함께 부러져 버립니다. 하지만 한국의 장인들은 각 부위의 역할에 맞게 용접의 강도와 성격을 미세하게 조절합니다. 어떤 곳은 단단하게, 어떤 곳은 유연하게요. 그래서 거대한 파도가 덮쳐도 선체 전체가 충격을 흡수하며 버텨내는 겁니다. 저 해룡은 어떻겠습니까? 겉보기엔 멀쩡하지만 첫 파도를 만나는 순간 가장 약한 연결고리부터 비명을 지르며 찢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제 설명에도 국장님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론일 뿐이라는 불신이 가득했죠. 로버트, 자네의 분석은 늘 흥미롭지. 하지만 이번엔 너무 감상적이야. 장인 정신이니 감각이니 하는 건 보고서에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야. 펜타곤이 원하는 건 데이터와 팩트라고. 그래서 직접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뭘? 한국에 가겠습니다. 울산 H조선소예요. 그들의 보이지 않는 기술이 대체 무엇인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보고서를 쓰겠습니다. 제 분석이 틀렸다면 이 자리에서 물러나죠. 제 단호한 말에 국장님은 잠시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게 저의 첫 한국 출장이 결정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모니터 너머로만 바라보던 고요한 아침의 나라의 심장부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를 처음 맞이한 것은 후덥지근한 여름 공기였습니다. 잿빛 콘크리트 상자에서만 살던 제게는 낯설지만 불쾌하지 않은 습기였죠.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국정원의 최 요원이 보낸 젊은 요원, 김이었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습니다. 가빈 분석관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울산까지는 KTX로 이동하겠습니다. 서울역에서 KTX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제가 상상하던 한국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빽빽한 아파트 숲과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하이테크 철도, 그리고 순식간에 나타나는 푸른 논밭, 압축된 근대화의 풍경이었죠. 저는 문득 그들이 수십 년 만에 조선업 세계 1위로 올라선 비결이 바로 이 속도와 에너지에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울산역에 도착하자 이번에는 H조선소의 직원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자신을 박 부장이라고 소개한 그는 5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다부진 체격,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얼굴, 그리고 악수할 때 느껴지는 거칠고 단단한 손. 그는 평생을 현장에서 보낸 사람 특유의 아우라를 풍겼습니다. 로버트 가빈 씨, 환영합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바로 현장으로 가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의 영어는 다소 투박했지만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물론입니다, 미스터 박. 사실 제 사무실보다 이곳이 훨씬 편안하게 느껴지는군요. 제 농담에 그가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조선소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크다라는 단어로는 표현이 불가능한 세계였죠. 모든 것이 거대했습니다. 산처럼 솟은 골리앗 크레인, 축구장 몇 개를 합친 것보다 더 넓은 도크, 그리고 그 안에서 조립되고 있는 거대한 강철 블록들. 마치 거인들의 나라에 들어온 걸리버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새 냄새와 페인트 냄새, 그리고 바다 냄새가 뒤섞여 묘한 활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길을 찢을 듯한 소음 속에서 수천 명의 작업자들이 헬멧 아래 구슬땀을 흘리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이곳이 바로 1년에 수십 척의 거함을 만들어내는 심장이었습니다. 박 부장은 저를 도크 가장자리의 전망대로 이끌었습니다. 발 아래에서는 KDX-2A의 자매함이 건조되고 있었죠. 위성 사진으로만 보던 그 배였습니다. 저것이 우리가 만드는 충무공이 순신급 구축함입니다. 가빈 씨가 분석하고 계신 바로 그 배죠. 정말 경이롭군요. 저 거대한 블록들을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조립하는 겁니까? 마치 레고 블록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박 부장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레고처럼 간단하면 좋겠습니다만 저 블록 하나가 수백 톤입니다. 1mm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죠. 저것이 바로 우리 H조선소의 육상건조 공법입니다. 과거에는 도크 안에서 배의 바닥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렸습니다. 비효율적이죠. 우리는 땅 위에서 각 부분을 동시에 만든 다음 저 골리앗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 도크 안에서 합체시킵니다. 공정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킨 우리만의 방식입니다. 그의 설명은 제가 보고서로만 읽었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은 텍스트가 주는 감동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것은 기술을 넘어선 예술의 경지였죠. 중국도 이 공법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핵심을 모릅니다. 핵심이라니요. 저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블록을 들어 올리고 내려놓는 것은 크레인이 하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하나로 만드는 것은 결국 사람의 손입니다. 특히 용접이죠. 한번 둘러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안전모를 고쳐 쓰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크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거대한 선체 아래에 서자 제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실감할 수 있었죠. 곳곳에서 용접 불꽃이 섬광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박 부장은 저를 한쪽에서 작업 중인 용접공에게로 이끌었습니다. 보호 마스크를 쓴 그는 쪼그려 앉아 수직으로 솟은 강철 벽을 용접하고 있었습니다. 치익, 지지지직. 규칙적이면서도 미묘하게 다른 소리가 고막을 때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이 내는 소리 같았죠. 들어보세요. 가빈 씨, 저 소리를. 박 부장이 제 귓가에 소리쳤습니다. 저건 그냥 새가 녹는 소리가 아닙니다. 최고의 용접 장인만이 낼 수 있는 소리입니다. 강철이 나 지금 최적의 상태로 녹아 하나가 되고 있어라고 말하는 소리죠. 우리는 저 소리를 듣고 용접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설계도에는 몇 암페어의 전류로 분당 몇 센티미터의 속도로 용접하라고 적혀 있죠. 중국 기술자들은 아마 그 숫자에만 매달릴 겁니다. 하지만 우리 장인들은 다릅니다. 그날의 기온, 강판의 미세한 상태 차이를 손끝의 감각과 저 소리로 느끼며 최적의 값을 찾아냅니다. 설계도는 시작일 뿐, 완성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용접공이 잠시 작업을 멈추고 마스크를 올렸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깊게 팬 주름. 그 역시 박 부장처럼 평생을 이곳에서 보낸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죠. 그는 땀을 닦으며 우리를 보고 씩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중국 놈들이 우리 설계도를 훔쳐갔다고 난리라면서요? 그가 박 부장에게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그래서 저기 미국에서 손님까지 오셨습니다. 허허, 종이 쪼가리 몇 장 훔쳐갔다고 배가 만들어지나. 어디 한번 만들어보라고 하셔. 바다에 뜨자마자 용궁 구경하게 될 테니. 이봐요, 양반. 그가 이번에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요리책 최고의 레시피를 훔쳤다고 칩시다. 근데 평생 라면만 끓여 먹던 사람이 그 레시피 보고 미슐랭 3스타 요리를 만들 수 있겠어. 불 조절하는 법도, 칼질하는 법도 모르는데, 재료를 느끼는 감각도 없는데, 이 배 만드는 것도 똑같아. 이 쇳덩어리랑 수십 년을 같이 울고 웃어야 비로소 말이 통하는 법인데, 종이만 보고 뭘 어쩌겠다는 건지. 저는 그 말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제가 막연하게 장인 정신이라고 불렀던 것의 실체. 그것은 신비로운 무언가가 아니었죠. 수십 년간 축적된 경험,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며 몸에 새겨진 데이터, 그리고 자신의 일에 대한 지독한 자부심. 그것은 복제할 수도, 해킹할 수도 없는 인적 자원이었습니다. 하드웨어는 훔칠 수 있어도 그 하드웨어를 다루는 사람의 영혼, 즉 소프트웨어는 훔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 박 부장은 저를 조선소 근처의 허름한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메뉴는 돼지고기 김치찌개와 소주였죠. 우리는 플라스틱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낮의 소음은 사라지고 끓는 찌개 소리와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목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아버님도 용접공이셨습니다. 소주잔을 기울이던 박 부장이 불쑥 말했습니다. 포항제철이 처음 생기고 이 울산의 현대조선소가 처음 털을 닦을 때부터 일하셨죠. 그때는 기술이 어딨었겠습니까? 일본이랑 유럽에서 온 기술자들 어깨너머로 배우고 밤새도록 연습하고 그렇게 맨손으로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손은 항상 색가루 투성이의 화상 자국으로 성한 곳이 없었죠. 어릴 땐 그런 아버지가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에서 발주한 유조선을 만들 때였어요. 선체에 미세한 균열이 발견됐는데 유럽에서 온 기술 감독관도 원인을 못 찾는 겁니다. 다들 쩔쩔매고 있는데 아버지가 돋보기를 들고 한나절을 배 밑바닥에서 살다시피 하시더니 결국 원인을 찾아내셨죠. 설계에는 없던
아주 미세한 응력 집중 현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걸 당신만의 방식으로 용접해서 완벽하게 해결하셨어요. 그때 그 유럽 감독관이 아버지 손을 잡고 당신은 마스터라고 하더군요.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나도 아버지처럼 최고의 엔지니어가 되겠다고. 저는 그의 이야기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조선 산업 전체의 역사였죠. 모방에서 시작해 창조에 이른 땀과 눈물로 쓰인 서사시였습니다. 중국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빈 씨. 우리의 최신 기술. 물론 그것도 있겠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걸어온 시간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들은 돈과 인력으로 그 시간을 단축하고 싶어 하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새를 다루는 기술은 사람의 몸을 통과하며 익어가는 시간, 숙성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설계도는 그 시간의 결과물일 뿐, 과정 그 자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식당을 나설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수족관의 분석관이 아니었죠. 저는 땀과 자부심으로 가득 찬 역사의 현장을 목격한 증인이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국장님께 보낼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데이터와 수치 대신 제가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담았습니다. 용접공의 거친 손, 박 부장의 자부심 어린 눈빛, 그리고 끓는 김치찌개의 냄새까지요. 보고서의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결론, 중국의 해룡 001분 프로젝트는 실패할 것입니다. 그들은 한국의 설계도를 훔쳤을지 모르나 그 설계도를 살아있는 강철로 바꾸는 영혼을 훔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해룡 001분의 진수식을 차분히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그들의 화려한 축제가 아니라 수십 년의 시간을 무시한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보여주는 공개 처형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추신, 펜타곤이 우려하는 기술 유출은 없습니다. 진짜 기술은 유출될 수 없는 곳, 바로 한국 기술자들의 손과 심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를 전송하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태평양의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저는 저 바다 위에서 곧 펼쳐질 한 편의 블랙 코미디를 상상하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해룡의 진수식 날, 제 분석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전 세계가 똑똑히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를 들었고 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떤 신호 정보나 영상 정보보다도 정확한 최고의 정보였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를 맞이한 것은 한국의 후덥지근한 공기와는 정반대의 뼛속까지 시린 냉기였습니다. 제 사무실인 수족관의 인공적인 냉기가 아니었죠. 그것은 국장님의 집무실에서 그리고 화상회의 화면 너머 펜타곤의 장성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불신과 경멸의 냉기였습니다. 장인 정신, 영혼, 로버트, 여기가 무슨 시 낭송회장인 줄 아나? 제 보고서를 태블릿으로 넘겨보던 국장님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한때 현장 요원이었지만 워싱턴의 정치판에 너무 오래 몸담은 나머지 이제는 모든 것을 숫자로만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국장님, 숫자는 종종 진실을 가리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중국이 발표하는 건조 속도, 투입된 강제의 양. 그 숫자들은 모두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간극, 즉 품질이라는 변수를 저희는 놓치고 있습니다. 그 품질이라는 게 자네가 말하는 김치찌개와 소주에서 나온다는 건가? 회의에 참석한 한 장성의 비아냥거림에 다른 이들이 옅은 웃음을 터뜨습니다. 저는 동요하지 않고 정면으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군님.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김치찌개를 먹으며 동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실패를 함께 아파하는 문화. 그것이 바로 설계도에는 없는 오차율 0.01%를 잡기 위해 밤을 새우는 집요함의 원천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조직 문화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은 하루아침에 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궤변이군요. 갑인 분석관, 자네가 한국의 매력에 너무 심취한 것 같군. 우리는 감상적인 에세이가 아니라 이어평가 보고서가 필요하단 말일세. 결국 국장님이 회의를 정리했습니다. 일단 자네의 보고서는 보류하겠네. 해룡 001분에 대한 평가는 계속 진행한다. 다만 다른 시각도 필요할 것 같군. 그 다른 시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제 수족관에 새로운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마크 피터슨. 중국 분석 데스크에서 잔뼈가 굵은 저와는 정반대의 인간이었죠. 그는 하버드에서 통계학을 전공했고 오직 검증된 데이터와 수치 모델링만을 신봉했습니다. 인적 요소 같은 불확실한 변수는 그의 분석 모델에 들어갈 자리조차 없었습니다. 갑인 선배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장인 정신에 대한 보고서 아주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문학적으론 말이죠. 악수를 청하는 그의 얼굴에는 비즈니스 스마일이 걸려 있었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분석을 문학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신의 분석은 과학이라는 선을 그은 것입니다. 마크, 자네의 통계 모델이 강철의 피로 누적도 계산해주나? 아니면 영하 20도의 북해에서 파도를 견뎌낼 용접부의 인장 강도를 예측할 수 있나? 물론입니다. 모든 재료과학 데이터는 수치화되어 있습니다. 한국조선소가 사용하는 포스코의 고장역강 데이터, 현대제철의 후판 물성 데이터, 전부 제 모델에 입력되어 있죠. 그리고 중국의 바오산 강철이 생산하는 강제의 데이터와 비교 분석한 결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중국이 지난 10년간 한국의 제철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부었는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마크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막대한 자본력으로 하드웨어의 격차를 무섭게 따라오고 있었죠. 제철 기술, 크레인 기술, 심지어 설계 소프트웨어까지. 그들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사들였습니다. 그래, 재료는 비슷하다고 치지. 그럼 그 재료를 조리하는 요리사는? 자네 모델은 요리사의 실력도 계산하나? 요리사의 실력은 표준 작업 절차서를 얼마나 정확히 따르는지로 측정 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개인의 감에 의존하는 한국보다 철저한 매뉴얼과 통제 시스템을 갖춘 중국이 더 안정적인 결과물을 낼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인 장인 한두 명의 컨디션에 따라 품질이 좌우되는 것보다 수천 명의 작업자가 똑같은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편의 전체적인 품질 관리에는 더 효율적이죠. 저는 더 이상 그와 논쟁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숲 전체를 숫자로 계산하느라 나무 한 그루가 가진 고유한 생명력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국장님은 저희 두 사람에게 해룡 001분의 건조 과정을 공동으로 분석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사실상의 경쟁이자 제 분석에 대한 불신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루하고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마크는 매일 아침 창싱다오 조선소를 찍은 위성사진을 받아들었죠. 마크는 사진 속 블록의 크기, 건조 속도, 투입 인력을 계수하여 자신의 모델에 입력했습니다. 그의 모니터에는 나날이 상승하는 성공 확률 그래프가 그려졌습니다. 보십시오, 선배님. 오차 범위 내에서 계획대로 순항 중입니다. 제 모델에 따르면 해룡 001분은 97.3%의 확률로 기한 내에 성공적으로 진수될 겁니다. 저는 그의 그래프를 흘깃 쳐다본 뒤 제 모니터의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런 거시적인 지표가 아니었죠. 저는 더 미세한 것들을 쫓았습니다. 어제 찍은 사진이랑 오늘 사진, 같은 섹션 비교 분석해봐요. 특히 17번 블록 상부, 페인팅 시작한 부분. 네, 팀장님. 신입 분석관 잭은 이제 제법 제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두 개의 위성 사진을 나란히 놓고 픽셀 단위로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데요. 어제 오후에 1차 도색을 마친 것 같은데 오늘 오전에 바로 2차 도색에 들어갔습니다. 보통은 1차 도료가 완전히 건조되고 표면 상태를 점검한 후에 다음 작업을 하지 않나요? 특히 염분에 노출되는 군함은 페인팅이 생명이라고 들었는데. 정확해요, 잭.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크가 비웃는 감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죠. 수없이 많은 한국 조선소의 건조 과정을 지켜보며 축적된 정상과 비정상의 데이터베이스. 군함의 페인트는 단순히 색을 입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닷물의 염분으로부터 강철 선체를 보호하는 수십 겹의 갑옷이죠. 특히 스텔스 성능이 요구되는 현대 군함의 페인트는 전파를 흡수하는 특수 도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 까다롭습니다. 한 겹의 페인트가 완전히 굳기 전에 다음 페인트를 덧칠하는 것은 덜 마른 시멘트 위에 새 시멘트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멀쩡해 보이지만 내부의 수분이 증발하면서 미세한 균열과 기포를 만들고 결국 갑옷 전체를 부스러뜨리게 됩니다. 마크, 자네 모델의 페인트 건조 시간이라는 변수도 있나? 제 질문에 마크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다시 포커페이스를 되찾았습니다. 사소한 공정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전체 프로젝트 성공 확률에 미치는 영향은 0.01% 미만일 겁니다. 그 0.01%가 모여서 100%의 실패를 만드는 겁니다. 저는 국정원의 최 요원에게 연락해 이 관측을 전달했습니다. 그는 제 말에 즉각 동의했죠. 역시 로버트. 자네는 숲이 아니라 나뭇잎의 솜털을 보는군. H조선소에서는 페인트 팀을 방수팀이라고 부른다네. 색을 칠하는 게 아니라 물을 막는다는 자부심의 표현이지. 도장 파트의 반장들은 자신의 뺨에 페인트를 살짝 묻혀보고 건조 상태를 확인한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도 있어. 온도와 습도에 따라 건조 시간이 미세하게 달라지니 기계가 아니라 자신의 감각을 믿는다는 거지. 최 요원과의 통화는 제 신념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해룡 001분의 건조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런 사소한 변칙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나갔습니다. 용접 후처리 생략, 위성사진의 열화상 분석 결과, 일부 용접 부위에서 응력 제거를 위한 후열 처리 공정이 생략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용접 부위를 더욱 취약하게 만듭니다. 배관 공정의 속도 전, 내부 배관 설치 작업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수천 개의 파이프를 연결하는 작업은 누수 방지를 위해 극도의 정밀함이 요구됩니다. 이 속도는 필연적으로 부실 검사로 이어질 것입니다. 케이블 포설의 무질서, 함선 내부의 수십만 가닥에 달하는 전력 및 통신 케이블 포설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조선소에서는 각 케이블마다 고유 번호를 부여하고 경로를 철저히 관리하여 전시 피격 시 신속한 복구를 가능케 하지만 해룡 001분의 내부는 아마 스파게티처럼 엉망일 터였습니다. 이는 화재와 합선에 극도로 취약한 구조입니다. 저는 이런 분석들을 모아 해룡 001의 잠재적 결함 리스트라는 제목의 보조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마크와 펜타곤은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았죠.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거대한 선체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분석을 뿌리부터 흔드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중국이 우크라이나의 니콜라예프 조선소 출신 용접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니콜라예프 조선소는 구소련 시절 항공모함을 건조했던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곳이었죠. 이건 예상 밖인데. 제게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크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보십시오. 중국은 바보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돈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장인들이라면 선배님이 그토록 찬양하는 한국의 장인 정신에 못지않을 텐데요. 이제 요리사 문제도 해결된 것 같군요. 제 모델의 성공 확률이 98.5%로 상승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도 복잡해졌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최고의 기술자들을 영입해 약점을 보완했다면 제 분석은 한낱 감상적인 편견에 불과했던 것일까요? 저는 즉시 동유럽 정보망을 총동원해 영입된 우크라이나 기술자들의 신원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며칠간의 추적 끝에 저는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 이력 좀 봐요. 제가 모니터에 띄운 것은 중국에 영입된 우크라이나 기술자들의 명단이었습니다. 대부분 60대 후반에서 70대. 물론 왕년에는 최고의 기술자들이었겠죠. 하지만 그들의 전성기는 20년도 더 전에 끝났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다루던 강제와 용접 기술은 구소련 시절의 것들이에요. 지금 한국이 사용하는 최신 고장력강과는 물성 자체가 다릅니다. 이건 마치 1980년대 포뮬러1 챔피언에게 최신의 F-22 랩터 전투기를 조종하라고 맡긴 격입니다. 이름값만 빌려온 허수아비에 불과해요. 더 결정적인 정보는 최 요원에게서 왔습니다. 로버트, 그 우크라이나 기술자들, 지금 창싱다오 조선소에서 뭘 하는지 아나? 현장 작업이 아니라 새로 지은 국제기술교류센터라는 곳에서 젊은 중국 기술자들에게 이론 강의를 하고 있다네. 일주일에 3번, 하루 2시간씩. 완전한 보여주기식 쇼야. 현장의 중국 용접공들은 여전히 자기들 방식대로 일하고 있고 붉은 용이 우리를 속이기 위해 뿌린 연막일 뿐이네.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약점을 보완한 것이 아니라 약점을 가리기 위한 쇼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히려 중국 지도부가 얼마나 이 프로젝트의 성공에 조급해하고 불안해하는지를 보여주는 역설적인 증거였습니다. 시간은 흘러 진수식 예정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해룡 001부는 마침내 모든 예장 공사를 마치고 이용을 드러냈죠. 위성 사진으로 본 모습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습니다. 매끈한 스텔스 선체, 이풍당당한 함포와 미사일 발사대, 심지어 도색마저도 얼룩 하나 없이 깨끗해 보였습니다. 마크의 분석 모델은 성공 확률 99%를 찍었습니다. 펜타곤은 해룡 001분의 등장을 기정사실화하고 동아시아 해군력 재배치 계획에 착수했죠. 수족관 내에서도 저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현실을 부정하는 예고집쟁이 취급했습니다. 로버트, 이제 그만 인정하게. 자네가 틀렸어. 저 배는 곧 진수될 거고 동중국해를 누비게 될 거야. 자네의 그 장인 정신 이론은 아름다운 이야기였지만 현실은 냉혹한 법이지. 국장님이 마지막으로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아닙니다. 국장님. 저것은 배가 아닙니다. 거대한 무대 세트입니다. 멀리서 보면 그럴싸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합판과 페인트로 만들어진 가짜일 뿐이죠. 저 완벽해 보이는 페인트 아래에는 수많은 기포와 균열이 숨어 있을 겁니다. 저 육중한 선체 내부에서는 수많은 볼트가 헐겁게 조여져 있을 것이고 파이프들은 작은 충격에도 터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제 근거는 지난 1년간 저들이 보여준 조급함 그 자체입니다. 진정한 장인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과정의 완벽함을 통해 결과의 완벽함을 얻어냅니다. 하지만 저들은 결과를 위해 과정을 무시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기념식에 맞춰야 한다는 정치적 목표가 기술적 양심을 압도해 버린 겁니다. 저는 제 책상 위에 놓여있던 작은 기념품을 집어들었습니다. 울산 H조선소에서 박 부장이 선물로 준 실제 선박 건조에 사용되는 고장력강을 잘라 만든 작은 배 모형이었죠. 용접 부위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투박하지만 단단한 물건이었습니다. 국장님, 이 작은 쇠붙이 하나를 만드는데도 수많은 공정이 들어갑니다. 최고의 샘물을 뽑아내고 수천 번을 두들겨 강도를 높이고 최적의 온도로 접합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 대한 이해와 존중 없이 겉모습만 흉내낸다고 해서 진짜 배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해룡 001부는 바로 그런 가짜입니다. 제 확신의 참모습의 국장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돌아서셨습니다. 그의 눈에는 연민마저 서려 있었죠. 곧 다가올 제 커리어의 종말을 예감하는 듯했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창싱다오 조선소의 진수식 현장을 전 세계에 생중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제3도크에는 붉은색과 금색 장식으로 치장된 해룡 001분이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죠. 단상에는 인민해방군 고위 장성들과 정부 관료들이 총출동했고 수천 명의 군중이 오성홍기를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수족관의 메인 스크린에도 CCTV의 생중계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모든 분석관들이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봤죠. 마크는 자신의 예측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만끽하려는 듯 팔짱을 낀 채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잭은 불안한 듯 입술을 깨물고 있었죠. 저는 생중계 화면 대신 KH-12 정찰위성이 실시간으로 보내오는
고해상도 라이브 피드에 집중했습니다. 수십 개의 보조 모니터에는 선체의 각 부분을 확대한 영상과 수치 데이터가 쉴 새 없이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중화민국의 부흥을 알리는 신호탄. 자주 국방의 결정체, 해룡 001분이 이제 드넓은 바다로 나아갑니다. 아나운서의 격앙된 목소리와 함께 삼페인 병이 선체에 부딪혀 깨졌습니다. 도크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죠. 거대한 해룡 001분이 서서히 물에 잠기며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CCTV 화면 속의 배는 완벽했습니다. 조금의 흔들림도 기울어짐도 없이 안정적으로 부상했죠. 군중의 환호성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마크가 저를 돌아보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제가 맞았죠? 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국장님의 사무실에서도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위성 피드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제 눈은 단 한 곳, 배의 흘수선에 고정되어 있었죠. 배가 물에 잠기는 높이를 나타내는 그 선. 흘수선 후미 쪽 3번 구역 확대해봐요. 열화상 필터 적용하고요. 네, 팀장님. 제게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붉은색과 푸른색이 뒤섞인 열화상 이미지였죠. 그리고 저는 제가 찾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거다. 흘수선 바로 아래, 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한 지점에서 미세한 온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주변보다 온도가 약간 낮은 아주 작은 푸른 점. 그것은 선체 내부에서 차가운 바닷물이 새어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었죠. 마치 보이지 않는 구멍에서 아주 조금씩, 하지만 끈질기게 물이 스며들고 있는 형상이었습니다. 부실하게 처리된 용접 부위, 혹은 덜 마른 페인트가 떨어져 나가며 생긴 미세한 틈으로 죽음의 물방울이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크, 자네의 그 잘난 통계 모델에 누수라는 변수도 포함되어 있나?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마크는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 CCTV 화면에서도 미세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웅장한 군악대의 연주 소리 너머로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챈 현장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스치듯 지나갔죠. 그리고 앵커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해룡 001부는 여전히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의 완벽한 균형은 사라지고 있었죠. 아주 천천히, 눈치채기 어려울 정도로 미세하게 배의 후미부터 가라앉으며 왼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1도, 2도. 그 기울기는 더 이상 오차라고 부를 수 없는 수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족관을 가득 채웠던 정적은 경악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마크가 자신의 모니터와 메인 스크린을 번갈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모델이 예측한 99%의 성공 확률은 산산조각 나고 있었죠. 저는 제 자리에서 일어나 메인 스크린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기울어가는 배를 가리키며 수족관 안의 모든 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진짜 쇼가 시작됩니다. 설계도는 훔칠 수 있지만 중력의 법칙까지 훔칠 수는 없죠. 저것이 바로 시간을 무시한 자들의 말로입니다.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수족관의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파티는 끝났습니다. 설계도를 훔친 자들의 처참한 만찬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수족관의 메인 스크린 속 해룡 001부는 술에 취한 거인처럼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의 미세한 기울기는 이제 누구의 눈으로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죠. 5도, 7도, 10도. 배의 왼쪽 후미가 끈적한 물속으로 서서히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CCTV 생중계 화면은 갑자기 상공에서 전체 조선소를 비추는 원경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장의 혼란을 감추려는 필사적인 시도였지만 오히려 그 거대한 배가 기울어진 모습만 더욱 도드라져 보일 뿐이었습니다. 송신 중단. 송신 중단. 화면 너머로 누군가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가 들린 직후 요란한 군악대 연주와 함께 화면은 검게 변했습니다. 전 세계로 송출되던 중국의 위대한 도약은 가장 영광스러워야 할 순간에 막을 내렸죠. 하지만 저희의 관람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KH-12 위성은 여전히 창싱다오의 제3도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전체 채널, 이성 피드 고정, 선체 내부 온도 변화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배수 작업 관련 움직임 포착해요. 마크, 자네 모델은 이제 꺼도 좋습니다. 현실이 자네의 숫자를 이겼으니까요.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크고 단호했습니다. 수족관 안의 모든 분석관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조금 전까지 저를 문학소년 취급하던 그들의 눈에는 이제 경외감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특히 마크 피터스는 잿빛이 된 얼굴로 자신의 모니터에 떠있던 성공 확률 99% 그래프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의 숫자 제국이 현실이라는 작은 파도 앞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죠. 팀장님. 좌현 후미 쪽 기관실로 추정되는 구역에서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량의 해수 유입이 확실합니다. 재개 보고는 결정타였습니다. 기관실 침수는 배의 심장이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력 공급이 끊기고 펌프 작동이 멈추고 모든 통제 시스템이 마비되죠. 5,000톤짜리 강철 덩어리가 제 의지를 잃고 물귀신처럼 바다에 잠식당하는 것입니다. 위성 사진에는 아비규환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예인선들이 황급히 달려들어 기울어지는 해룡을 필사적으로 밀어붙였죠. 함상에서는 수병들이 양동이와 소방호스를 이용해 물을 퍼내는 원시적인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최첨단 스텔스 구축함의 진수식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희극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국정원의 최 의원에게 보안 회선을 연결했습니다. 로버트, 보고 있나? 이 무슨 코미디인가? 수화기 넘어 최 의원의 목소리는 웃음을 참느라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미스터 채. 당신의 H조선소의 마스터들이 이 광경을 본다면 뭐라고 할지 궁금하군요. 아마 그럴 줄 알았다며 소주잔을 기울이겠지. 로버트, 자네 분석이 정확했어. 놈들은 껍데기만 만들었을 뿐 영혼을 담는 데는 실패한 거야.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저 배를 저대로 침몰하게 둘 리는 없겠죠. 어떻게든 다시 도크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이미 물을 먹은 5,000톤짜리 배를 컨트롤하는 건 성난 코끼리를 맨손으로 막는 것보다 어려울 겁니다. 그 과정에서 더 큰 문제가 터질 수 있습니다. 제 예측대로 중국은 해룡 001분을 다시 도크 안으로 밀어넣기 위한 처절한 사투를 시작했습니다. 예인선들이 총동원되고 육상의 크레인에 와이어를 연결해 선체를 끌어당기려 했죠. 하지만 물을 머금어 무게중심이 완전히 틀어진 선체는 그들의 통제를 벗어나 멋대로 움직였습니다. 팀장님, 충돌입니다. 위성사진을 주시하던 분석관 중 한 명이 외쳤습니다. 해룡 001분의 한미가 균형을 잃고 흔들리다가 도크벽에 그대로 부딪혔죠. 위성으로는 쿵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저는 그 충격이 뼛속까지 전해지는 듯했습니다. 충돌 부위 확대해요. 구조 손상 분석 실시. 확대된 영상 속 도크벽과 충돌한 한미 부분의 페인트가 종이장처럼 구겨지고 찢겨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드러난 것은 붉은 녹이었습니다. 이제 막 건조를 마친 새 배라고는 믿을 수 없는 시뻘건 녹물이 찢어진 강판 사이로 흘러내렸죠. 제대로 건조되지 않은 페인트 아래에서 보이지 않는 암세포처럼 부식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맙서사. 저건 배가 아니라 그냥 녹슨 깡통이었잖아. 마크가 망연자실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그 사소한 공정 절차상의 문제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자네 모델은 녹이라는 변수는 계산하지 못했나 보군요. 그날 오후 중국 정부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진수식 과정에서 일부 기술적 결함이 발견되어 안전점검을 위해 진수를 일시적으로 보류한다는 내용이었죠.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구차한 변명이었지만 이미 전 세계의 언론과 군사 전문가들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기울어진 용, 만리장성의 타이타닉 같은 조롱 섞인 헤드라인이 인터넷을 도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건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길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기술적 한계를 드러낸 동시에
그들이 앞으로 더욱 교활하고 집요해질 것이라는 신호탄이기도 했죠. 그리고 이 사건의 이면에는 제가, 그리고 전 세계가 아직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디테일이 숨어 있을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최 요원에게서 흥미로운 정보가 담긴 암호 전문이 도착했습니다. 로버트 H. 조선소 내부에서 기묘한 소문이 돌고 있네. 해룡 001분 사건 이후 몇몇 베테랑 기술자들이 특별 보너스를 받았다는 이야기야. 특히 설계 유출 사건 당시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았던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말이지. 뭔가 이상하지 않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울산 출장 때 만났던 박 부장에게 국제전화를 걸었죠. 보안 규정상 위험한 행동이었지만 직감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미스터 박, 접니다. 로버트 가빈. 아, 가빈 씨. 뉴스 봤습니다. 아주 통쾌하더군요.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종이 쪼가리로는 어림도 없다고 했잖습니까? 박 부장의 목소리는 흥분에 차 있었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혹시 중국에 유출된 그 설계도 KDX2A의 완본이라고 불리던 그것 말입니다. 그게 정말로 진짜 완본이었을까요?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부장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신중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가빈 씨, 당신은 분석관이라 그런지 감이 좋군요. 공식적으로는 드릴 수 없는 말씀입니다만 세상에 완벽한 설계도라는 건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설계도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습니다. 건조 과정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문제점들, 현장 기술자들의 개선 아이디어, 새로운 기술의 적용.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계속해서 수정되고 발전합니다. 우리가 개정 세판이라고 부르는 설계도가 있다면 현장에서는 이미 그 문제점들을 보완한 개정 3.1판이나 개정 3.2판 버전의 노하우로 배를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공식 문서화되지 않은 기술자들의 머릿속과 손끝에만 존재하는 개선점들이죠. 그렇다면 중국이 훔쳐간 것은 이미 9버전이 된 설계도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9버전일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몇 군데 함정을 파놓았다면 어떨까요? 박 부장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함정이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선체의 무게 균형을 잡는 밸러스트 탱크의 설계. 설계도상으로는 완벽한 수치를 기입해 놓습니다. 하지만 실제 건조 시에는 특정 탱크의 용량을 미세하게 조절하거나 물이 드나드는 파이프의 직경을 설계도와는 다르게 시공해서 전체적인 균형과 복원성을 최적화합니다. 이건 수십 년간 배를 만들어 온 우리만의 경험치입니다. 만약 누군가 설계도 숫자만 믿고 그대로 배를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한쪽으로 기울겠죠.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바로 해룡 001분에 일어났던 일이었죠. 중국 놈들이 우리 서버를 호시탐탐 노린다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보안팀이 바보인 줄 아십니까? 그들이 일부러 뚫릴 만한 개구멍을 열어두고 그들이 가져가도록 떡밥을 던져 놓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추측일 뿐입니다.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있었죠. 이것은 단순한 기술 유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고도의 심리전이자 역정보 공작이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설계도를 미끼로 적에게 치명적인 독이든 덫을 놓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중국의 기술 탈취를 막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역이용해 중국의 조선 산업 전체에 대한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고 그들의 야심에 찬물을 끼얹는 장대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팀 화랑이라 불리던 그 사이버 방어팀은 방어뿐만 아니라 날카로운 역습까지 준비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저는 다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국장님뿐만 아니라 CIA 최상층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까지 올라갈 최고 등급의 기밀 보고서였죠. 보고서 제목, 작전명 거북선 한국의 역정보 공작 분석. 보고서에서 저는 해룡 001분 사건을 단순한 기술적 실패가 아닌 한국의 치밀한 디테일의 함정에 의한 의도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1. 트로이의 목마 설계도,
유출된 설계도는 겉보기엔 완벽하지만 실제 건조 시 치명적인 결함을 유발하는 독소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밸러스트 탱크 설계의 미세한 오류, 특정 부위 강제 규격의 의도적 오기, 중요 배관 시스템의 비효율적 배치 등이 있었죠. 이 감각이라는 이름의 암호, 이러한 함정들은 오직 수십 년의 현장 경험을 가진 한국 기술자들만이 감각적으로 인지하고 수정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설계도는 절대적인 교리가 아니라 개선의 대상이 되는 초안에 불과했죠. 하지만 매뉴얼과 숫자를 맹신하는 중국 기술자들에게는 그것이 곧 함정이었습니다. 3. 심리적 마비 효과. 이번 사건으로 중국은 앞으로 한국에게서 훔친 모든 기술 정보를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판단할 수 없는 정보의 안개 속에 갇히게 됩니다. 이는 그들의 기술 개발 속도를 현저히 저하시키는 심리적 족쇄로 작용할 것입니다. 4. 장인 정신의 재평가. 제가 이전 보고서에서 언급했던 장인 정신은 감상적인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역정보 작전을 가능하게 한 핵심적인 방어벽이자 무기였죠. 복제 불가능한 인적 자원이야말로 최고의 국가 안보 자산임을 증명했습니다. 제 보고서는 워싱턴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효의적이었던 펜타곤의 장성들조차 경악을 금치 못했죠. 동맹국이라고만 생각했던 작은 나라가 자신들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이토록 대담하고 정교한 체스 게임을 벌이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란 것입니다. 국장님은 저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로버트, 자네가 옳았네. 우리가 너무 얕봤어.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리고 자네의 분석을. 그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마크 피터스는 제 수족관으로 찾아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배님, 제가 틀렸습니다. 저는 숫자에만 매몰되어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과 그들의 경험이 가진 힘을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그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승리가 아니었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땀 흘려온 수많은 사람들의 승리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중국은 해룡 001분의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외부의 시선을 차단하기 위해 도크 전체에 거대한 가림막을 쳤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비밀은 없는 법, 우리의 위성과 정보망은 가림막 뒤에서 벌어지는 일을 손바닥처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배를 바로 세우기 위해 좌연에 유입된 바닷물을 빼내려 했지만 이미 손상된 배관과 펌프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선체를 절단해 손상된 구역을 드러내려는 시도를 했지만 이번에는 다른 문제가 발생했죠. 성급하게 진행된 용접과 부실한 후처리로 인해 절단 부위 주변의 다른 용접선들까지 연쇄적으로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잘못 지은 옷에 실밥 하나를 당기자 옷 전체가 풀어져 버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해룡 001부는 이제 수리 불가능한 고철 덩어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신의 설계도라 믿었던 것은 사실 악마의 레시피였던 셈입니다. 저는 문득 울산에서 만났던 그 노 용접공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쇳덩어리랑 수십 년을 같이 울고 웃어야 비로소 말이 통하는 법인데 종이만 보고 뭘 어쩌겠다는 건지. 그의 말은 진리였습니다. 중국은 강철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 그저 강철을 지배하려고만 했습니다. 그 오만함의 대가는 혹독했죠. 해룡 001분 사건 이후 저는 CIA 내에서 최고의 한국 전문가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제 분석은 더 이상 문학이 아니라 예언으로 취급받았죠. 하지만 저는 제 성공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호기심과 경외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설계도의 함정을 파놓는 고도의 전략. 그것을 감각적으로 간파하고 수정해내는 현장의 기술력.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수십 년의 시간과 땀.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얽혀 만들어내는 한국적 시스템의 본질을 더 깊이 파고들고 싶어졌습니다. 이제 중국은 다른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설계도나 기술이 아닌 사람 그 자체를 노릴 것이 분명했죠. 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해룡 001분이 상하이의 어두운 해체장에서 고철 덩어리로 분해되었다는 소식은 워싱턴에 값비싼 교훈을 남겼습니다. 기술의 우위는
단순히 최첨단 설계도나 거대한 생산 설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것은 수십 년간 축적된 경험, 유기적인 산업 생태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었죠. 저의 작전명 거북선 보고서는 이제 문학적인 에세이가 아닌 CIA를 넘어 국무부와 상무부에서도 필독해야 할 전략 지침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승리의 축배에 취해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붉은 용은 결코 한 번의 패배로 모든 것을 포기할 짐승이 아니었죠. 해룡 001분의 실패는 그들에게 뼈아픈 교훈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드웨어와 설계도만으로는 안 된다. 진짜 핵심은 사람과 그들의 노하우다. 저는 그들이 다음 단계로 무엇을 노릴지 손바닥처럼 훤히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예측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몇 달 후 최 요원에게서 긴급 암호 전문이 날아왔습니다. 로버트, 올 것이 왔네. 그들이 사냥을 시작했어. 사냥이라니요? 구체적으로 말해 주십시오. 한국 조선업계의 핵심 인력에 대한 대대적인 스카우트 작전이야. H조선소, D조선소의 퇴직 임원들은 물론이고 현직에 있는 부장급, 차장급 실무 엔지니어들에게까지 접근하고 있네. 제시하는 조건이 파격적이야. 연봉 3배의 최고급 아파트, 자녀 국제학교 학비 전액 지원까지. 해룡 001분 한 척 건조할 비용을 사람 사는데 쏟아붓는 모양이야. 심장이 서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은 설계도를 해킹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위협적인 공격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물고기를 훔치는 대신 물고기 잡는 법을 아는 어부를 통째로 사들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설계도에 숨겨진 함정을 간파하고 엔진의 아픈 소리를 들을 줄 아는 바로 그 사람들을요. 타겟이 된 인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있네. 하지만 일부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야. 평생을 땀 흘려 일했지만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사람들, 혹은 자식의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조건을 뿌리치기 어려운 사람들. 인간의 마음을 파고드는 건 언제나 돈과 욕망이니까. 최 의원의 목소리에는 깊은 우려가 묻어났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한국의 장인 정신과 유리를 믿었지만 거대한 자본의 공세 앞에서 그것이 언제까지 버텨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습니다. 만약 H-엔진의 김 수석 같은 명장이 중국으로 넘어간다면 그의 손끝 감각과 노하우가 수백 명의 중국 기술자들에게 전수된다면 그것은 해룡 수십 척을 건조하는 것보다 더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로버트, 이건 심각한 문제야. 국장님이 저를 긴급 호출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해룡 001분 사건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위기감이 서려 있었죠. 중국이 한국의 핵심 인재들을 빼내가는 걸 방관할 수는 없네. 그건 곧 우리 기술의 유출이기도 해.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해. 대책이라.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이직은 개인의 자유니까요. 중국은 합법적인 스카우트라는 가면을 쓰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럼 손 놓고 구경만 하자는 건가? 아닙니다. 공격이 교활해진 만큼 우리의 대응도 차원을 달리해야 합니다. 저는 제 머릿속에 있던 구상을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사람을 훔쳐가려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이 떠날 수 없는 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개개인의 애국심이나 의리에만 기댈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자부심과 가치를 국제적으로 공인해주고 그들이 한국에 머무는 것이 금전적인 이득을 넘어선 명예가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리는군. 구체적으로 말해봐. 첫째, 국제의 사기구를 움직여야 합니다. 제 말에 국장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국제의 사기구가 이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나? 중국이 한국 기술자들을 빼내가려는 이유는 그들의 노하우를 훔쳐 자신들의 표준으로 삼으려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 그 노하우가 이미 국제 표준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H-엔진 김수석의 엔진 조립 시 최적 토크값 감지법이나 태화전공의 초저온 밸브 고문 테스트 절차가 국제의 사기구의 공식 가이드라인, 즉 글로벌 스탠더드가 되는 겁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더 이상 그 기술을 훔쳐온 비밀 기술로 포장할 수 없습니다.
그저 국제 표준을 따르는 후발주자가 될 뿐이죠. 반면 그 표준을 만든 한국의 기술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국제의 사기구가 공인한 세계 최고의 명장이 됩니다. 그들의 이름과 기술이 전 세계 모든 조선소의 교과서에 실리게 됩니다. 중국이 제시하는 연봉 3배의 유혹과 전 세계의 존경을 받는 마스터라는 명예. 어느 쪽이 더 매력적이겠습니까? 국장님의 눈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 아이디어의 핵심을 꿰뚫어 보았죠. 이것은 단순히 인재 유출을 막는 것을 넘어 기술의 소유권과 권위를 둘러싼 패권 전쟁이었습니다. 둘째, 세계선급협회를 활용해야 합니다. 세계선급협회는 선박의 구조와 설비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고 인증하는 사실상 해양산업의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세계선급협회의 검사 기준에 한국형 노하우를 녹여넣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용접 후열 처리 공정 시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미세 균열 검사를 의무화한다거나 스텔스 도료 도장 시 각 층의 건조 상태를 원자연 미경으로 샘플링 검사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모두 한국 조선소에서는 이미 당연하게 시행하고 있지만 매뉴얼만 따라하는 중국 조선소에서는 상상도 못할 디테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 중국이 아무리 한국 기술자를 빼내가서 겉모습이 똑같은 배를 만들어도 세계선급협회의 깐깐한 검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배는 바다에 나갈 수 없는 고철 덩어리가 됩니다. 해룡 001부는 진수식에서 스스로 침몰했지만 앞으로 만들어질 해룡 002분, 003부는 성급검사 단계에서부터 좌초되는 거죠. 결국 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한국의 표준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기술 종속이 심화되는 겁니다. 훌륭하군. 하지만 국제의 사기구나 세계선급협회는 특정 국가의 편을 들어주는 곳이 아니야. 어떻게 그들을 우리 뜻대로 움직이게 할 수 있나? 명분이 있습니다. 해룡 001분 사건이 바로 그 명분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중국의 기술적 실패가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기술과 무시된 절차가 야기한 심각한 해양 안전 위협으로 프레임을 바꿔야 합니다. 제2의 해룡 사태를 막기 위하여라는 명분 앞에서는 중국도 대놓고 반대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그 강화된 기준의 모범 사례로 한국의 기술들을 자연스럽게 제시하는 거죠. 제 브리핑이 끝나자 국장님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더니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로버트, 자네는 스파이가 아니라 전략가야. 당장 계획 실행에 착수하게. 국무부, 상무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을 동원해. 이건 시아이만의 작전이 아니야. 미국의 국가적 이익이 걸린 문제다. 작전명은 솔로몬으로 정해졌습니다. 진짜 기술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가려내는 지혜의 심판을 내리겠다는 의미였죠. 저는 즉시 런던의 국제사기구 본부와 세계선급협회 본부에 파견된 우리 요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유럽의 주요 선급기관들과 비밀리에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던 그들도 제가 제시한 해룡 001분의 미공개 내부 분석 데이터와 해양 안전이라는 대의명분 앞에서는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최 요원이 물밑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정부와 H조선소, D조선소를 설득해 그들의 영업비밀로 여겨지던 핵심 노하우 일부를 국제표준화하는 대승적인 결단을 이끌어냈죠. 처음에는 우리 밥줄을 왜 공짜로 공개하냐며 반발하던 목소리도 있었지만 최 요원과 제가 제시한 명예와 기술 종속이라는 더 큰 그림 앞에서는 결국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H-엔진의 김수석 같은 명장들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최 요원은 직접 창원으로 내려가 김수석을 만났습니다. 김수석님, 중국에서 연봉 10억을 제안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최 요원의 말에 김수석은 기름 묻은 손을 닦으며 퉁명스럽게 대꾸했다고 하더군요. 돈이 탐났으면 진작에 이 짓 안 했소. 내 이름 걸고 만든 엔진이 세상 바다를 누비는 걸 보는 게 내 낙인데 이제 와서 남의 나라 가서 가짜 심장을 만들라고. 어림없는 소리. 바로 그 자부심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수석님. 수석님의 그 손 감각을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표준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김수석의 엔진 조립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으로 국제사기구 공식 문서에 등재된다면
앞으로 전 세계 모든 엔진 기술자들이 수석님의 이름을 배우고 존경하게 될 겁니다. 중국 기술자들까지도. 그 말에 평생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노장의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평생의 업적이 돈이 아닌 명예로, 그것도 세계 최고라는 공인을 받게 된다는 것. 그것은 그 어떤 금전적 보상보다도 강력한 동기부여였습니다. 몇 달에 걸친 물밑 작업 끝에 마침내 결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 해양안전위원회에서 신규 건조 선박의 구조적 안정성 강화를 위한 특별 결의안이 상정되었죠. 결의안의 부속 문서에는 용접 및 조립 공정의 품질 관리에 대한 권고 사항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조선소의 노하우들이 대거 포함되었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특정 국가에만 유리한 비관세 장벽이라며 격렬하게 반발했지만 해룡 001분의 처참한 실패 사진을 띄운 우리의 안전 논리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결국 결의안은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되었습니다. 세계선급협회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선박 품질 보증을 위한 공통구조규칙 개정안에 한국의 깐깐한 검사 기준들이 권고가 아닌 의무 조항으로 삽입되기 시작했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국의 인재 사냥은 급격히 동력을 잃었습니다. 중국 조선소로 이직을 고민하던 일부 기술자들도 마음을 돌렸죠. 어차피 중국에 가봤자 결국 한국에서 하던 방식 그대로, 즉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라야만 배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럴 바에야 세계 표준을 선도하는 본국에서 존경받는 마스터로 남는 편이 훨씬 명예로운 선택이었습니다. 더욱 통쾌한 일은 그 후에 벌어졌습니다. 중국의 몇몇 대형 조선소에서 저희 측에 비공식 채널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개정된 국제해사기구와 세계선급협회의 기준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으니 한국의 은퇴한 명장들을 기술 고문으로 파견해 줄 수 없겠냐는 자존심을 구긴 요청이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스카우트를 운운하던 그들이 이제는 돈을 싸들고 와서 과외를 부탁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물론 저희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대신 H조선소와 D조선소가 합작으로 설립한 국제조선기술교육센터의 유료 연수 프로그램을 안내해 주었죠. 시간당 수만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비용이었지만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제 기술의 칼자루는 완벽하게 한국의 손에 넘어온 것입니다. 솔로몬 작전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자축하며 저는 국장님의 집무실에서 값비싼 스카치 위스키를 한잔했습니다. 로버트, 자네 덕분에 우리는 총 한 발 쏘지 않고 전쟁에서 이겼네. 아니, 전쟁의 규칙 자체를 바꿔버렸지.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저는 위스키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붉은 용은 이제 다른 방법을 찾을 겁니다. 기술과 사람으로 안 되니 아마 돈과 시장 그 자체를 흔들려고 하겠죠. 저가 공세를 넘어 아예 시장의 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운 동맹을 장악하거나 주요 항만의 운영권을 사들이거나 혹은 원자재 시장을 교란해서 한국 조선소의 원가를 폭등시키는 방법도 있겠죠. 그들의 무기는 무궁무진합니다. 제 말에 국장님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완전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거대한 싸움을 앞둔 숨 고르기에 불과했죠. 저는 창밖의 워싱턴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동쪽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는 지금도 수많은 장인들이 묵묵히 땀을 흘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땀방울이 만들어낸 위대한 성취를 지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 서 있는 저의 역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음 전장은 어디가 될 것인가? 조선소를 넘어 드넓은 바다와 복잡한 국제 물류시장, 그리고 차가운 금융시장이 될지도 모릅니다. 저의 전쟁은 이제 막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 작전의 성공은 제게 예언자라는 별명을 안겨주었지만 저는 그 영광의 이면에 들이운 더 거대한 폭풍의 그림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붉은 용은 두 번의 치욕적인 패배를 겪었죠. 첫 번째는 해룡 001분 사건을 통해 겪은 기술적 실패였고, 두 번째는 솔로몬 작전을 통해 겪은 표준 전쟁에서의 전략적 패배였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기술과 사람으로 안 된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 즉 막대한 국가 자본을 동원해 시장의 규칙 자체를 파괴하려 들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 예측은 이번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의 공격은 제 상상보다 훨씬 더 대담하고 전방위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원자재 시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국제 철광석 가격이 하루 만에 30% 폭등했죠. 브라질과 호주의 거대 광산 회사들이 중국 국영 자본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에 의해 동시다발적으로 인수되거나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 물량이 독점당한 결과였습니다. 철광석은 선박 건조 원가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한국 조선업의 숨통을 정면으로 조여오는 치명적인 공격이었습니다. H조선소와 D조선소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월스트리트에서는 한국 조선업의 종말을 예언하는 보고서들이 쏟아졌습니다. 두 번째 공격은 해운 시장을 향했습니다. 세계 3대 해운 동맹 중 하나인 오션 얼라이언스의 핵심 멤버들에게 중국 국영 해운사인 코스코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지분을 늘리고 이사회를 장악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노골적으로 한국 조선소의 발주를 줄이고 기술력이 떨어지는 자국 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하라는 압력을 넣기 시작했죠. 아무리 좋은 배를 만들어도 사줄 고객이 없다면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로버트, 대체 어떻게 된 건가? 자네 말대로 한국이 기술적으로는 이겼을지 몰라도 결국 자본의 힘 앞에서는 무너지는 것 아닌가. 이러다 동아시아의 조선 패권이 통째로 중국에 넘어가는 걸 구경만 하게 생겼어. 국장님은 거의 패닉 상태였습니다. 펜타곤과 백악관에서도 연일 대책회의가 열렸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죠. 중국의 모든 공격은 합법적인 시장 경제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개입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수족관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마크 피터슨조차 자신의 모델에 폭등한 원자재 가격과 해운 동맹의 변수를 입력하더니 한국 조선업의 3년 내 파산 확률 78%라는 절망적인 결과를 내놓았죠. 선배님,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레벨의 게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절망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묘한 평온함과 함께 어떤 거대한 그림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기를 기다리는 듯한 기분이었죠. 지난 몇 년간 한국을 분석하며 제가 느꼈던 것은 그들은 결코 눈앞의 위기에만 급급하게 대응하는 민족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 비밀 병기를 숨겨두는 지독한 현실주의자이자 전략가들이었습니다. 저는 국정원의 최 의원에게 조용히 연락했습니다. 미스터 최, 상황이 아주 안 좋군요. 당신들 괜찮은 겁니까? 수화기 넘어 최 의원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약간의 웃음기마저 섞여 있었죠. 로버트,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하는 법이지. 그리고 때로는 호랑이가 스스로 덫에 걸리도록 유인해야 할 때도 있다네. 덫이라고. 지금 당신들이 덫에 걸린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이나? 흥미롭군. 로버트, 혹시 메가플로트라는 말 들어봤나? 메가플로트. 초대형 부유식 해상 구조물 말입니까? 일본이 90년대에 연구하다가 경제성 문제로 포기한 기술로 알고 있습니다만. 맞아. 일본은 포기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지. 지난 10년간 우리는 서해안의 조용한 만 안에서 아무도 모르게 거대한 실험을 해왔다네. 축구장 신계 크기에 스스로 움직이는 인공섬을 만드는 실험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축구장 신계 크기에 움직이는 인공섬이라니.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죠. 중국이 철광석 가격을 폭등시킬 것을 우리는 이미 5년 전부터 예측하고 있었네. 그래서 우리는 대안을 준비했지. 바다 밑 수심 수천 미터에 잠자고 있는 무한한 철, 바로 망간 단계. 이 망간 단계에는 철뿐만 아니라 망간, 니켈, 코발트 등 첨단 산업의 비타민이라 불리는 희귀 금속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지. 문제는 채굴과 재련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거였는데. 최 의원의 목소리가 낮고 힘있게 울렸습니다. 우리의 메가플로트는 바로 그 망간 단계를 채굴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재련하여 고순도의 강철과 희귀 금속을 생산해내는 움직이는 해상 제철소라네. 심해에서 끌어올린 망간 단계를 플라즈마 용융로에서 녹여 순수한 금속을 뽑아내는 기술이지. 이 기술의 핵심은 막대한 전력을 어떻게 공급하느냐인데.
우리는 그 답도 찾아냈어. 바로 우리가 세계 최고인 원자력 기술을 결합하는 것이었지. 그 메가플로트의 심장에는 차세대 소형 모듈원자로가 탑재되어 있어 거의 무한에 가까운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한다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기술을 넘어선 인류의 역사를 바꿀 만한 거대한 발상이었습니다. 땅의 자원에 얽매이지 않고 바다에서 새로운 자원을 창조해내는 연금술. 그렇다면 중국의 철광석 무기화는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회가 된 셈이지. 철광석 가격이 폭등하면서 망간 단계를 이용한 해상 재련의 경제성이 수지타산이 맞는 수준을 넘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어버렸으니까. 중국은 스스로 자신들의 무기를 무력화시키고 우리의 비밀 병기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야. 지금쯤 우리 정부는 태평양 공해상에 있는 메가플로트 1호기의 공식 가동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을 걸세. 며칠 후 대한민국 정부는 전 세계 언론을 향해 해양 자원 개발 시대의 개막을 선포했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서 거대한 인공섬이 망간 단계를 끌어올려 샘물을 뽑아내는 영상이 공개되자 전 세계는 경악했죠. 국제 철광석 가격은 하루 만에 폭락했고 중국의 야심찬 자원 무기화 전략은 시작과 동시에 좌초했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이제 육지의 제철소가 아닌 바다 위의 제철소에서 더 싸고 품질 좋은 강철을 직접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해운 동맹이라는 더 큰 문제가 남아있었죠. 메가플로트는 대단하군요. 하지만 배를 만들어도 사줄 사람이 없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저는 최 요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로버트, 자네는 아직 한국을 반밖에 모르는군. 혹시 우리나라에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이라는 게 있었다는 사실 아나? 물론입니다. 몇 년 전 한진해운 파산 사태 이후 한국 정부가 국적 선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알려져 있지. 하지만 그 계획의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다네. 그것은 바로 유사시 중국의 해상 봉쇄에 맞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물류를 통제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함대를 만드는 것이었네. 최 요원의 말에 저는 또다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부는 해운 재건 계획을 통해 국적 선사들이 H조선소와 D조선소의 세계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선을 대량으로 발주하도록 유도했다네. 24,000 TU급 최첨단 선박 수십 척을. 표면적으로는 해운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지만 진짜 목적은 달랐지. 그 배들은 모두 전시 전환을 염두에 두고 특별하게 설계되었다네. 전시 전환이라니요? 컨테이너선을 군함으로 바꾼다는 말입니까? 비슷하지만 더 무서운 개념이지. 그 배들의 내부 구조는 일반 상선과 달라. 선체 곳곳에 비어있는 모듈형 공간들이 숨겨져 있고 전력망과 데이터 네트워크도 군용 규격으로 오버스펙 설계되어 있지. 평시에는 그냥 컨테이너를 싣는 화물선이지만 단 48시간이면 그 빈 공간에 미사일 수직 발사기 모듈, 레이더 모듈, 지휘 통제 모듈을 내고 블록처럼 끼워 넣어 거대한 미사일 순양함 혹은 떠다니는 군수지원 기지로 변신할 수 있다네. 축구장 4개 크기의 배에 수백 발의 미사일을 싣고 태평양을 누비는 모습을 상상해보게. 웬만한 국가의 해군력과 맞먹는 화력이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평화 시에는 돈을 버는 상선으로 위장하고 있다가 이기 시에는 막강한 전투함으로 변신하는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에 비견될 만한 무서운 발상이었습니다. 중국이 해운 동맹을 장악하고 우리를 고립시키려 할수록 이 보이지 않는 함대의 가치는 더욱 커진다네.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의 동맹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 우리 스스로가 새로운 해운 동맹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어떤 항만도 수백 발의 미사일을 실은 컨테이너선의 입항을 거부할 수는 없겠지. 그건 선전포고나 다름없을 테니.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중국이 자본의 힘으로 시장의 판을 흔들려 하자 한국은 아예 그 판을 뛰어넘어 바다 그 자체를 자신들의 영토와 자원의 보고로 만들고 상선을 군함으로 바꾸는 상상 초월의 전략으로 대응했던 것입니다. 결국 중국의 모든 시도는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쌓아올린 자본의 성벽은 한국의 기술과 전략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죠. 중국 조선업은 다시 한번 깊은 침체에 빠졌고 내부에서는 해룡 001분부터 시작된 연쇄적인 전략 실패의 책임을 둘러싼 피비린내 나는
권력투쟁이 시작되었다는 첩보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저의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특정 산업에 대한 분석 보고서가 아니었죠. 지난 몇 년간 제가 목격한 기술과 정신, 그리고 전략이 빚어낸 한 국가의 위대한 승리에 대한 증언이자 헌사였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그들은 왜 침몰하는가?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지난 수년간 저희는 중국이 한국의 조선 기술을 훔치려다 실패하는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설계도를 훔치려 했고, 그 다음에는 기술자를 빼내려 했으며, 마지막에는 시장 자체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훔치려 했던 것이 단순히 기술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며 허리띠를 졸라맸던 아버지 세대의 땀방울이었고, 돈보다는 유리라며 동지의 손을 놓지 않았던 기업가들의 신념이었으며, 쇳덩어리의 아픈 소리를 들을 줄 알았던 장인들의 영혼이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의 시간을 압축하여 맨주먹으로 세계 1등을 이뤄낸 한 민족의 처절한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배를 만드는 기술을 훔치려 했지만 한국은 바다를 지배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학이 없는 기술은 언제나 침몰하기 마련입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분석관으로서 보고서의 맨 마지막에 단 한 줄의 사견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키보드에 손을 올리고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하드웨어는 훔칠 수 있고 소프트웨어는 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국가의 역사와 국민의 정신, 즉 소울웨어는 결코 훔칠 수 없습니다. 보고서를 전송하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년간 저를 가두었던 창문 없는 수족관이 더 이상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았죠. 저는 문을 열고 지상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워싱턴의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저 멀리 동쪽의 바다 위에서는 오늘도 한국에 보이지 않는 함대가 묵묵히 세계의 혈관을 누비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조용한 항해가 계속되는 한 저의 전쟁은 끝났음을, 그리고 진정한 승자가 누구인지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설계도를 훔쳤지만 결국 스스로의 오만함과 조급함의 파도 속에 침몰했습니다. 진정한 승자는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온 자들의 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중국은 설계도를 훔쳤고 기술자를 빼내려 했으며 시장의 힘으로 우리를 굴복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설계도는 훔칠 수 있고 기술은 모방할 수 있지만 수십 년의 땀과 눈물, 그리고 위기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는 한 민족의 위대한 정신, 소울웨어는 결코 훔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CIA 분석관 로버트 가빈의 보고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한민국을 빛내고 있는 수많은 아버지들과 장인들, 그리고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들의 자부심에 대한 이야기이죠. 여러분의 가슴을 가장 뜨겁게 만들었던 결정적 한 방은 무엇이었나요? 적의 허를 찌른 독이든 설계도였나요? 돈의 유혹을 명예로 이겨낸 솔로몬 작전이었나요? 아니면 상상조차 못했던 바다 위의 제철소였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희는 대한민국의 더 놀랍고 위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